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한성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와 화려함으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마치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음산하기 그지없었다. 수천 송이의 백합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한 향기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미소와 뒤섞여 역겨운 냄새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축복이 아닌 조롱의 팡파르처럼 들려왔다. 식장 한가운데 놓인 붉은 버진 로드는 오늘의 주인공을 위한 꽃길이 아니라 패배자가 걸어가야 할 치욕스러운 형벌의 길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턱시도를 입었으나 두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남자. 한성그룹의 전무이자 비운의 황태자 한민혁이 휠체어에 구겨지듯 앉아 있었다. 한민혁의 손은 휠체어의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터질 듯이 움켜쥐고 있었는데, 창백한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붉어져 나와 그의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대변하고 있었다.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룹 내에서 가장 유력한 후계자이자 냉철한 카리스마를 지닌 경영자였으나 의문의 교통사고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 척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라는 진단은 그를 걷지 못하는 불구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룹 내에서의 입지마저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지금 그의 주변을 둘러싼 하객들은 겉으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몰락한 왕조를 바라보는 경멸과 호기심이 번들거리고 있음을 민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단상 위쪽 귀빈석에는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은 새어머니 조미란 여사가 마치 승리한 여장군처럼 고고하게 앉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옅은 미소는 민혁이 불구가 된 이후 그룹의 실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친아들인 태수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오늘 이 결혼식 또한 민혁을 완전히 재계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를 본가에서 쫓아내기 위해 그녀가 치밀하게 기획한 연극이었다. 명문가의 영예들은 이미 불구가 된 민혁과의 혼담을 모두 거절했고, 조미라는 이를 핑계삼아 지방에 이름 없는 집안 출신의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민혁에게 마지막 치욕을 안겨주려 했다. 사회자의 건조한 목소리가 신부 입장을 알리자 육중한 문이 열리며 오늘의 또 다른 희생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자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눈이 부신 듯 잠시 멈칫거렸으나 이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입은 웨딩드레스는 유행이 한참 지난 구식 디자인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수한 느낌을 주었지만 이곳에 모인 화려한 귀부인들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누군가는 들으라는 듯이 강원도 산골에서 약초나 캐던 여자를 돈으로 사온 것이나 다름없다며 수군거렸다. 그러나 서연의 눈빛만은 그 소란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민혁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신부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현실 감각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이 여자가 혐오스러웠는데 그녀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돈 몇 푼의 판료와 불구가 된 남편의 수발을 들게 될 여자의 운명이 가련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몰락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서연이 휠체어 앞에 다다르자 그녀는 굽이 낮은 구두를 신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민혁보다 시선이 높았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굽혀 민혁과 눈높이를 맞추더니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며 가만히 그를 응시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민혁의 이복 동생인 한태수가 샴페인 잔을 들고 비틀거리며 단상 근처로 다가왔다. 태수는 이미 술기운이 오른 듯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는데 그는 형을 걱정하는 척하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힘을 주어 눌렀다. 감각이 없는 다리로는 버틸 수 없어 민혁의 몸이 휘청거리자 태수는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형님, 제 덕분에 간병인 비용은 굳으셨네요. 저런 촌스러운 여자가 수발드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한다니까.
밤에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태수의 모욕적인 언사는 비수가 되어 민혁의 심장에 꽂혔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반격도 할 수 없었다. 민혁이 치욕에 몸을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서연이 태수와 민혁 사이를 가로막으며 샴페인 잔을 든 태수의 팔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서연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신랑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손길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어 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나야 했다. 서연은 태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민혁의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할 시간입니다. 술 냄새가 너무 독해서 호흡에 방해가 되니 물러나 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고 예의를 갖춘 문장이었으나 그 안에는 상대를 제압하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자마자 민혁은 피로를 핑계로 서둘러 식장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호텔 직원이 미는 휠체어에 실려 그가 향한 곳은 호텔의 스위트룸이 아닌 한성그룹 본가 저택의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별채였다. 조미라는 신혼부부의 오붓한 시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본체와 동떨어진 낡은 별채로 내몰았는데 이는 사실상 유배나 다름없는 처사였다. 차가운 밤바람이 휠체어를 타고 달리는 민혁의 뺨을 때렸고 뒤따라오는 서연의 발자국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녀가 묵묵히 따라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별채에 도착하자 고용인들은 짐을 대충 내려놓고는 도망치듯 사라져버렸다. 그들 또한 이제 힘을 잃은 전무님에 대한 예우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였다. 넓지만 썰렁한 거실에는 낡은 가구들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자극했다. 민혁은 휠체어 바퀴를 직접 굴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는데 멀리 보이는 본체의 화려한 불빛이 이곳의 어둠과 대조를 이루며 그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릴 대상을 찾고 있었고 등 뒤에서 문을 닫고 들어오는 서연이 그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철커덕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잠기자 실내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입고 있던 불편한 웨딩드레스의 소매를 걷어올리며 부엌 쪽으로 걸어가 물을 한 잔 따랐다. 그녀의 행동은 방금 결혼한 신부라기보다는 마치 이곳에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처럼 익숙하고 침착했다. 민혁은 휠체어를 거칠게 돌려 그녀를 노려보며 자신의 인생을 망친 주동자들의 끈아풀이라고 확신하는 이 여자에게 첫 마디를 던지기 위해 입을 열었다. 그녀가 돈을 보고 왔든 조미란의 사주를 받고 왔든 그는 이 여자를 철저히 짓밟아 스스로 도망치게 만들 작정이었다. 이것이 무력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이자 방어 기제였기 때문이다. 정막이 감도는 별채의 거실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한민혁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정적을 위태롭게 깨뜨리고 있었다. 그는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쥔 손에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며 눈앞에 서 있는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물잔을 내려놓고 자신을 향해 돌아서자 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비틀린 입술을 열어 독서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당신도 참 비위가 좋군. 반신불수에 다 망해가는 집안의 껍데기뿐인 장남한테 팔려오다니 말이야. 조미란이 얼마나 쥐어줬지. 아니면 내 수발을 들다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길 기대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과 세상에 대한 증오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민혁의 날선 모욕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는데 마치 예상했다는 듯 덤덤한 그녀의 태도가 민혁을 더욱 자극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민혁의 무릎 위에 덮인 담요를 정리하려 손을 뻗었고 그 순간 민혁이 거칠게 그녀의 손을 쳐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더러우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이 방에서 나가란 말이야. 민혁이 고함을 질렀지만 서연은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해서 마치 바닥을 알 수 없는 우물 같았는데 그 시선에 압도된 민혁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서연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낮지만 분명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소란 피우지 마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조 여사님이 심어놓은 귀가 이 별채 주변에만 10개는 될 텐데 첫날 밤부터 남편에게 쫓겨난 여자가 되면 제 입장이 곤란해져요. 서연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었기에 민혁은 헛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시골 처녀가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안위를 챙길 줄 아는 영악한 여자였다. 민혁은 그녀를 경계하며 휠체어를 뒤로 물리려 했지만 좁은 거실의 소파에 바퀴가 걸려 꼼짝할 수 없었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혁의 앞까지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이는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 민혁의 다리를 살펴보기 위한 행동이었다. 무슨 짓이야? 민혁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서연의 손은 이미 그의 마비된 다리를 더듬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면서도 단호하게 근육의 상태와 관절의 움직임을 체크해 나갔고 민혁은 감각이 없는 다리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압박감에 수치심을 느꼈다. 낯선 여자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거리낌 없이 만진다는 사실은 그가 남자로서 인간으로서 가진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다. 그는 상체를 비틀며 저항하려 했지만 하반신을 쓸 수 없는 그의 몸부림은 허공을 가르는 무력한 몸짓에 불과했다. 서연은 그의 저항을 가볍게 제압하며 발목 부근의 혈자리를 강하게 눌렀고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흘렸다. 놀랍게도 서연이 누른 곳에서 미세한 통증이 느껴진 것 같았는데 이는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각이었다. 의사들은 신경이 완전히 끊어져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선고했었기에 민혁은 이것이 착각인지 실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서연은 민혁의 반응을 확인하고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는데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나 환부를 들여다보는 의사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다리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당신의 다리는 죽지 않았어요. 감각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다는 건 신경이 완전히 절단된 게 아니라는 증거죠. 서연의 말에 민혁은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진단 내린 결과야. 척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영구장애라고 민혁이 반박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병원의 진단은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죠.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침묵했거나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녀의 말은 점차 민혁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거대한 음모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쪽에 놓인 찻잔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낮에 민혁이 습관처럼 마시던 한방차의 잔해였다. 그녀는 찻잔을 민혁의 코앞에 들이밀며 냄새를 맡게 했다. 익숙한 향기죠. 당신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다렸다는 그 차. 매일 마셨겠죠. 민혁은 조미란이 직접 챙겨 보내주던 보약을 떠올렸다. 사고 이후 몸이 허약해진 그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다려보낸다던 그 약은 그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의 정성이었다. 비록 새어머니였지만 사고 전까지는 누구보다 그를 아끼는 척했던 그녀였기에 민혁은 의심 없이 그 약을 복용해 왔었다. 하지만 서연의 다음 말은 그의 믿음을 산산조각냈다. 이 차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 밑에 숨겨진 비릿한 향이 느껴지나요? 이건 자작나무 껍질과 투구꽃 뿌리를 교묘하게 배합해서 만든 독이에요. 아주 미량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고 근육을 위축시키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민혁의 뇌리를 강타하는 천둥 소리와 같았다. 당신 다리를 죽인 건 사고가 아니에요. 사고는 그저 계기였을 뿐이고 진짜 원인은 당신이 매일 밤 감사하며 마셨던 이 차예요. 서연은 찻잔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민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확신에 찬 어조는 민혁으로 하여금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했다. 민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붉은 분노로 물들었다. 사고가 난 직후부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재활 치료를 받아도 전혀 차도가 없었던 이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더 무거워지고 정신이 몽롱해졌던 이유가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조미란, 그 여자가 나를... 민혁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그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주먹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내리쳤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솟구쳤다.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여자가 어떻게 이런 걸 알지? 의사들도 몰랐던 독을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민혁의 날선 질문에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제 할아버지는 강원도 산골에서 평생 약초를 캐고 사람을 살리던 한의사셨어요. 면허는 없었지만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명이셨죠. 저는 걸음마를 떼기 전부터 약초 냄새를 맡으며 자랐고 할아버지 어깨 너머로 독과 약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이 독은 마비산의 일종인데 현대의학 장비로는 혈액 검사에서 일반적인 진통제 성분으로 오인하기 쉬워요. 그래서 당신 주치의들도 놓쳤을 겁니다. 그녀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시골 처녀가 아니라 잊혀진 전통의학의 지식을 계승한 숨은 실력자였던 것이다. 서연은 다시 민혁의 앞으로 다가와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아까와는 달리 민혁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해독이에요. 이미 체내에 독이 많이 쌓여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면 영구적인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독을 빼내고 신경을 자극하는 치료를 병행하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서연의 말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민혁에게 내려온 한 줄기 동아줄과 같았다. 다시 걸을 수 있다는 말. 그 한마디가 민혁의 심장을 거세게 뛰게 만들었다. 그는 떨리는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왜 나를 돕는 거지?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다시 일어나서 힘을 되찾으면 그때 저를 지켜주세요. 이곳은 저 같은 힘없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이니까요. 서연은 솔직하게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다. 그녀 역시 살아남기 위해 민혁이라는 방패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은 사랑이나 동정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철저한 계약이자 동맹 제안이었다. 민혁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절박함을 읽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버렸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민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서 만난 아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지만 지금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좋아, 거래하지. 민혁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내 다리를 고쳐놔. 만약 내 말대로 내가 다시 걷게 된다면 한성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영원히 내 것이 될 거야.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때 네가 가장 앞자리에서 그 꼴을 보게 해주지. 민혁의 선언에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침구 세트를 꺼내 펼쳤다. 밤이 깊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제야 진정한 첫날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결합이 아닌 복수를 위한 영혼의 결합이었다. 서연은 능숙한 솜씨로 민혁의 바지를 걷어 올리고 마비된 다리의 혈자리를 찾아 침을 놓기 시작했다. 가늘고 긴 은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마다 민혁은 미세한 찌릿함을 느꼈다. 그것은 고통이라기보다는 생명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오늘 밤은 꽤 길 거예요. 독을 빼내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서연이 나지막이 경고했지만 민혁은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고통이라도 상관없어.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어.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모를 세상으로부터 감추어주는 장막이 되었다. 민혁은 침을 맞는 동안 서연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처음 봤을 때의 촌스러운 인상은 온데간데 없고 집중하고 있는 그녀의 옆얼굴에서는 기품마저 느껴졌다.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의 죽어가는 다리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조미란과 한태수가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이 시간, 별채의 낡은 방에서는 그들의 파멸을 불러올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리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앗아간 그들에게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패배자의 것이 아닌 복수를 꿈꾸는 야수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치료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민혁은 극심한 피로 속에서도 정신만은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서연이 마지막 침을 뽑고 땀을 닦으며 일어섰을 때 민혁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인간적인 호기심을 느꼈다. 당신 이름이 이서연이라고 했나? 민혁의 물음에 서연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서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서방님. 그녀가 농담처럼 덧붙인 호칭에 민혁은 피식 웃음을 흘렸다. 반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웃음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신뢰감이 싹트고 있었고 이 위험한 동거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었다. 새벽빛이 창틈으로 스며들 무렵 민혁은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든 서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다리뿐만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다. 당장 내일부터는 조미란의 감시를 피하며 치료를 계속해야 했고 그룹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여 반격의 기틀을 마련해야 했다. 민혁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구형 핸드폰을 꺼냈다. 도청을 피해 비상용으로 준비해둔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켜고 과거 자신의 오른팔이었으나 지금은 회사에서 밀려나 있는 강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비해. 사냥을 시작한다. 아침 햇살이 별채의 낡은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다. 한민혁은 밤새 이어진 치료의 고통과 피로로 인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이서연은 그보다 먼저 일어나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약탕기를 올려놓았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안악내의 그것이었다. 잠시 후 별채의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본체에서 보낸 가사도우미 박씨가 예고도 없이 들어왔다. 박씨는 조미란 여사의 신복으로 명목상으로는 신혼부부의 살림을 돕기 위해 온 것이었지만 실상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러 온 간첩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거실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는 서연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재벌가 며느리가 되었다고 팔자를 고칠 줄 알았더니 천성은 어쩔 수 없나 보네요. 아침부터 궁상맞게 그게 뭡니까? 서연은 박씨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기는커녕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큰 집 생활은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남편분 드실 약을 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서연은 짐짓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움츠렸고 말투에는 강원도 사투리가 섞여 나왔다.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와 촌스러운 몸빼바지는 박씨로 하여금 그녀를 더욱 만만하게 보게 만들었다. 박씨는 거만한 태도로 거실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사모님께서 특별히 전무님 식사를 챙기라고 하셨으니 밥상이나 제대로 차려와 봐요. 어디 시골 밥상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박씨의 눈은 매섭게 집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혹시라도 수상한 점이 없는지 살피고 있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휠체어에 탄 민혁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밤사이 해독 치료의 여파로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 밑은 우이한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거실에 있는 서연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다. 아침부터 무슨 냄새야?
역겨운 풀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 당장 저거 치우지 못해. 민혁은 옆에 있던 쿠션을 집어 서연에게 던졌고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이고, 서방님, 잘못했습니다. 몸에 좋은 약초라기에 그만. 서연이 울먹이며 빌자 민혁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화를 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 씨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이 결혼은 시작부터 파탄난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박 씨가 돌아가고 다시 둘만 남게 되자 방금 전까지 난동을 부리던 민혁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분해졌다. 그는 휠체어를 식탁 쪽으로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연기력이 제법이군. 배우를 해도 되겠어. 서연 역시 바닥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당신도 만만치 않던데요. 쿠션 던지는 각도가 아주 예술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짧은 눈빛을 교환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다. 박 씨가 본체로 돌아가 조미란에게 보고할 내용은 뻔했다. 무능하고 촌스러운 며느리, 성격 파탄자가 된 전무, 그리고 엉망진창인 별채의 생활.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완벽한 위장이었다. 적들이 방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반격의 첫 단계였다. 서연은 약탕기에서 다려진 약을 그릇에 담아 민혁에게 건넸다. 이것은 조미란이 보낸 독약이 아니라 서연이 새벽같이 뒷산에 올라 캐온 약초로 만든 해독제였다. 겉보기에는 색깔과 향이 비슷해 박 씨조차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민혁은 쓰디 쓴 약을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액체가 위장에 닿자마자 온몸에 열기가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해독치료 덕분에 항상 몽롱하고 무거웠던 머리가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약물에 취해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사고력과 판단력이 돌아오면서 그는 복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민혁은 서재에 틀어박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그는 회사 경영에서 배제된 상태였지만 그에게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히든 카드가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보안 서버에 접속해 강준호 실장이 보내온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강 실장은 민혁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인물로 민혁이 쓰러진 후 한태수에 의해 지방 한직으로 좌천당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민혁에게 충성하고 있었고 한태수가 저지르고 있는 비리들을 비밀리에 수집해오고 있었다. 화면에 뜬 자료들은 충격적이었다. 한태수는 뉴시티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회사의 알짜배기 자산들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고 있었다. 이건 미친 짓이야. 회사를 통째로 말아먹을 작정이군. 민혁은 모니터를 응시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한태수는 경영 능력이 부족한 것도 모자라 탐욕에 눈이 멀어 그룹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다. 만약 이대로 둔다면 한성그룹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 자명했다. 민혁은 강 실장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해 증거는 확실할수록 좋아. 그리고 다가오는 창립 기념일 파티 전까지 태수의 비자금 장부를 확보하도록. 민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휠체어에 갇힌 무력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사냥꾼이었고 그의 사냥감은 바로 자신의 형제와 어머니였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서연이 쟁반에 음식을 담아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는 민혁이 열중해서 보고 있는 모니터 화면을 힐끗 보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젓가락을 쥐어주며 말했다. 식사 거르지 마세요. 체력이 있어야 독도 이겨내고 싸움도 할 수 있는 법이에요. 오늘 메뉴는 닭죽입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푹 끓였어요. 민혁은 서연이 차려준 밥상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어릴 적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밥을 챙겨준 적이 있었던가. 조미란의 가식적인 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다. 맛은 투박했지만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다시 민혁의 다리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강한 자극을 줄 거예요.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서연의 예고대로 그녀가 굵은 침을 허벅지 안쪽의 깊숙한 혈자리에 꽂자마자 민혁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가 근육을 파고드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다. 민혁은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삼켰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즐기기로 했다. 고통이 느껴진다는 것은 신경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쥔 채 자신의 다리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서연은 민혁의 반응을 살피며 침착하게 침을 돌렸다. 반응이 오고 있어요. 근육이 수축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녀의 말대로 허벅지 근육이 제멋대로 움찔거리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것은 민혁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반사적인 반응이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던 다리가 움직인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과 같았다. 민혁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이마에도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다. 이 여자는 지금 자신의 생명력을 깎아내어 나에게 불어넣고 있구나. 민혁은 가슴 한구석이 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치료가 끝나고 민혁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정하고 있을 때 서연이 수건으로 그의 땀을 닦아주며 말했다. 다음 주에 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모님이 우리 두 사람 다 참석하라고 지시했답니다. 민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파티는 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조미라는 그곳에서 자신을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휠체어를 탄 불구가 된 아들과 촌스러운 며느리를 대동하고 나타나 자신의 건재함과 민혁의 몰락을 대비시켜 보여주려는 것이겠지. 안 갈 수는 없어. 피한다면 오히려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민혁이 이를 갈며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가야죠. 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부부의 모습을요. 그들이 안심하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 우리는 그들의 등 뒤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는 거죠. 서연의 제안은 대담하고도 위험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존심 강한 민혁에게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기꺼이 감수해야 할 굴욕이었다. 좋아. 네. 말대로 하지. 이번 파티는 내 인생 최악의 쇼가 될 거야. 하지만 그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며칠 뒤 본체에서 호출이 왔다. 조미란이 서연을 따로 부른 것이다. 민혁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보냈지만 서연은 걱정 말라는 듯 눈짓을 하고 별채를 나섰다. 본체의 거실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곡가구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조미란은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서연을 맞이했다. 완리 별채 생활은 할만하고 조미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서연은 짐짓 겁에 질린 듯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네. 사모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남편분이 너무 무서워서. 서연은 말끝을 흐리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해서 조미라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민혁이가 성격이 좀 까칠하지. 사고 이후로 더 그럴 거야. 네가 잘 받아줘야 한다. 자, 이건 민혁이를 위해 지은 보약이야. 매일 저녁 식사 후에 꼭 챙겨 먹이도록 해. 조미라는 탁자 위에 놓인 한약 상자를 가리켰다. 서연은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민혁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그 독약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집어들며 허리를 굽혔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방님 건강을 위해 꼭 챙기겠습니다. 서연의 과장된 감사 인사에 조미라는 속으로 비웃었다. 멍청한 것. 제 남편을 죽이는 약인 줄도 모르고
고마워하다니. 별채로 돌아온 서연은 민혁이 보는 앞에서 보약 상자를 뜯었다. 검은색 비닐팩에 담긴 약에서는 역겨운 독초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나왔다. 민혁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저 여자는 정말 끈질기군. 내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생각이야. 서연은 가위를 가져와 약봉지를 모두 잘라 하수구에 쏟아부었다. 검은 액체가 콸콸 쏟아지는 소리가 마치 조밀안의 검은 속내처럼 들렸다. 걱정 마세요. 사모님은 당신이 이 약을 먹고 점점 더 시들어갈 거라고 믿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그 믿음을 이용하면 됩니다. 서연은 빈 약봉지들을 쓰레기통에 잘 보이게 버렸다. 박 씨가 이것을 확인하고 보고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민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다리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통증 또한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이기도 했고 때로는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간지러움이기도 했다. 그는 이불을 걷어내고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서연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창백했던 다리 색깔이 조금씩 혈색을 띄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온 신경을 집중하여 엄지발가락을 움직여보려 애썼다. 움직여라. 제발. 움직여.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고 숨이 가빠질 무렵 기적처럼 엄지발가락이 미세하게 까닥거렸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민혁에게 있어서 천지개벽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을 불렀다. 서연아, 방금 봤어. 내 발가락이 움직였어. 소파에서 쪽잠을 자던 서연이 벌떡 일어나 달려왔다. 그녀는 민혁의 발을 감싸쥐고 확인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집중해서 다시 한번요. 민혁은 다시 한번 힘을 주었고 이번에는 좀 더 분명하게 발가락이 움직였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됐어요. 해독이 되고 신경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다시 걸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소리 없는 환호를 질렀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올랐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민혁의 몸은 회복되고 있었고 그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연이라는 완벽한 파트너와 함께 그는 적들의 심장부로 걸어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며칠 뒤에 있을 창립기념 파티는 그들의 동무대가 될 것이었다.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뇌까렸다. 기다려라. 조밀안, 한태수, 내 놈들이 만든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그의 눈빛은 맹수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별채의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 저녁, 서울의 밤하늘은 화려한 불꽃놀이로 수놓아지고 있었지만 한민혁의 마음속은 차가운 얼음장과도 같았다. 그는 전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있었는데 검은색 턱시도는 그의 창백한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그를 더욱 날카롭고 서늘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지난 며칠간 이서연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다리의 통증은 더욱 선명해졌고 이는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고통이었기에 그는 그 끔찍한 감각마저 즐기고 있었다. 이제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이 단순한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적들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위해 몸을 낮추고 있는 맹수의 위장술처럼 느껴졌다. 그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 속의 자신에게 차갑게 속삭였다. 오늘 밤 그들의 축제를 장례식의 전주곡으로 만들어주겠어. 그때 방문이 열리고 이서연이 들어왔는데 그녀의 모습은 민혁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조밀안이 일부러 보내준 촌스럽고 요란한 색상의 드레스 대신 그녀는 옷장에 처박혀 있던 민혁의 어머니가 생전에 입으셨던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수선해서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그녀의 고고한 기품을 돋보이게 했고 목에 걸린 심플한 진주 목걸이는 우아함을 더해주었다. 민혁은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고 서연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모님이 보내주신 옷은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님 유품에 손을 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광대 노릇을 해줄 생각은 없어서요. 민혁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주 잘 어울려.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당신은 내 아내로서 그 자리에 서는 거니까. 그 누구보다 당당해야 해. 민혁의 말에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단단한 결의로 채워졌다. 두 사람은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별채를 나섰고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들의 목적지인 호텔 연회장은 온갖 탐욕과 위선이 도사리고 있는 정글이나 다름없었다. 민혁은 차가운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았고 서연은 말없이 그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두 사람의 체온이 섞이며 서로에게 무언의 용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한성그룹의 비운의 황태자와 그의 신데렐라 아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은 기자들의 먹잇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민혁은 휠체어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의 시선을 받아냈고 서연은 휠체어를 밀며 침착하게 걸음을 옮겼다.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도 두 사람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앞만 보고 나아갔다. 연회장 입구에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멈추고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동정, 그리고 노골적인 경멸이 뒤섞여 있었지만 민혁은 턱을 치켜들고 오만할 정도로 당당하게 그들을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고 자신의 불행을 전시하지도 않았다. 가장 먼저 그들을 맞이한 것은 역시나 조미란 여사였다. 그녀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룹 임원들에 둘러싸여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민혁과 서연을 발견한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와 민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이고, 우리 민혁이 왔구나. 몸도 성취하는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세아가도 고생이 많았지.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잘 챙겨 입고 왔네.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민혁의 귓가에 속삭이는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꼴이 제법 그럴듯하구나. 하지만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란다. 그냥 구석에서 주는 밥이나 먹고 조용히 사라지렴. 민혁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가운 미소로 답했다. 어머니 잔치인데 당연히 와야죠. 제가 없으면 심심해하실 것 같아서요. 조미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능숙하게 표정을 관리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러 떠났다. 곧이어 한태수가 샴페인 잔을 들고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형님, 오셨습니까? 다리도 병신인 양반이 뭐하러 여기까지 기어 나오셨어요? 집에서 얌전히 요양이나 하시지. 태수의 목소리는 주위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컸고 주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몇몇 임원들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고 태수의 추종자들은 킬킬거리며 비웃음을 흘렸다. 서연이 나서려 했지만 민혁이 손짓으로 그녀를 제지했다. 그는 태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네가 요즘 추진하고 있는 뉴시티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다지. 자금 조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들었는데 술 마실 시간은 있나 보구나. 태수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그것은 아직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였기 때문이다. 형이 그걸 어떻게 알아?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주제에 태수가 소리치자 민혁은 여유롭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건 다리가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니까. 네가 무리하게 매입한 부지들이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는 건 알고나 있니? 규제가 풀릴 거라는 헛소문만 믿고 덤벼들었다가 회사 자금만 날리게 생겼더구나. 민혁의 날카로운 지적에 주변에 있던 임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들은 태수의 무능함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민혁이 그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준 것이다. 분위기가 역전되자 태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다. 시끄러워.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형은 그냥 주는 돈이나 받아서 연명하는 기생충일 뿐이야. 태수는 웨이터를 불러 독한 위스키 한 잔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고는 민혁의 코앞에 잔을 들이밀며 강요했다. 자, 예정을 생각해서 한 잔 받아.
이거 마시면 내 기분이 좀 풀릴 것 같은데 형이 마시는 꼴을 보면 내가 용서해주지. 그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었고 민혁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만행이었다. 민혁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부러뜨릴 듯 꽉 쥐어졌다. 그때 서연이 재빠르게 나서서 태수의 손에 들린 잔을 빼앗았다. 도련님, 환자에게 독한 술을 권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게다가 이 술, 향이 좀 이상하네요. 서연은 잔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알코올 냄새 속에 미묘한 아몬드 향이 섞여 있어요. 혹시 여기에 무언가 타셨나요? 예를 들면 신경 안정제라던가 아니면 더 위험한 약물이라던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뼈있는 질문에 태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사실 태수는 민혁을 망신 주기 위해 술에 강력한 수면제를 타놓았던 것이다. 서연은 태수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잔을 바닥에 일부러 떨어뜨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났고 갈색 액체가 바닥을 적셨다. 어머,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네요. 하지만 남편이 먹을 약과는 상극인 성분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버려드렸다고 생각하세요. 서연은 태연하게 사과하며 손수건으로 민혁의 옷에 튄 술방울을 닦아주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한태수 상무가 형에게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거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쏟아졌다. 태수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저 미친 여자가 감히 누구 앞에서 행패야.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울 수 없었다. 이미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멀리서 조미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혁은 이 소동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차분하고 냉철한 눈빛으로 태수를 올려다보았다. 태수야,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게 좋겠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사업도 인생도 망치는 법이니까. 그리고 다음부터는 내 아내에게 예의를 갖춰. 이 사람은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민혁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기백이 서려 있었고 그 기세에 눌린 태수는 뒷걸음질 쳤다. 앉아있는 사람은 민혁이었지만 마치 그가 거인처럼 내려다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다. 주변의 임원들은 민혁에게서 예전보다 더 강력해진 카리스마를 느꼈다. 썩어도 준치라더니 한민혁 전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하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파티가 무르익어가면서 민혁은 휠체어를 타고 연회장 곳곳을 누비며 예전의 인맥들과 조우했다. 대부분은 그를 피하려 했지만 몇몇 충직한 인사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민혁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사업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현재 그룹이 처한 위기 상황과 태수의 실책들을 은유적으로 언급하며 그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고 통찰력은 예리했다. 사람들은 민혁이 단순히 방에 틀어박혀 있는 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율했다. 그는 휠체어 위에서도 여전히 그룹의 미래를 꿰뚫어보고 있었고 이는 조밀한 일파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요소였다. 서연은 민혁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를 보좌했다. 그녀는 민혁이 말을 많이 해서 목이 마를 때쯤이면 적당한 온도의 물을 대령했고 누군가 민혁을 불편하게 하면 기지를 발휘해 상황을 정리했다. 그녀의 내조는 헌신적이면서도 지능적이었고 사람들은 촌동네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저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군. 한 전무가 제기한다면 저 여자 덕분일 거야.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민혁을 무사히 지켜내고 그를 다시 왕좌에 앉히는 것뿐이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조미란이 다시 그들에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가식적인 미소조차 지을 여유가 없어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제법 즐거웠나 보구나. 하지만 너무 들뜨지 마라.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할 때 더 아픈 법이니까. 조미란의 경고에 민혁은 피식 웃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전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 봐서 추락하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요. 민혁의 당돌한 대꾸에 조미라는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불안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이제는 목줄을 끊고 주인을 물어뜯으려 한다는 것을. 호텔을 빠져나와 차에 오르자마자 민혁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식은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고 억지로 참았던 다리의 통증이 밀려왔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 당신은 완벽했어요. 그들의 겁먹은 표정을 봤어야 했는데 서연의 칭찬에 민혁은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 덕분이야. 그 술잔을 쳐내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당했을 거야. 고마워. 서연아. 민혁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차 안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전우애를 넘어선 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다. 오늘의 파티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한민혁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그가 다시 싸울 준비가 되었음을 세상에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조미란과 한태수는 이제 민혁을 단순한 장애인으로 취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경계심을 높이고 더 강력한 공격을 준비할 것이고 민혁과 서연 또한 그에 맞설 준비를 해야 했다.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강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끼를 물었어. 이제 그들이 움직일 차례야. 함정을 파고 기다린다. 그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갑게 빛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민혁은 서연에게 물었다. 아까 태수한테 했던 말 진짜였어. 술에서 아몬드 냄새가 났다는 거. 서연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냄새는 안 났지만 그 인간 눈빛이 너무 불안해 보였거든요. 뭐라도 들어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질러 본 거죠. 민혁은 서연의 배짱에 감탄하며 소리내어 웃었다. 당신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는 여자군.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채웠다. 지옥 같은 하루였지만 그 끝은 의외로 달콤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별채에 도착했을 때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우산을 펴서 민혁이 비를 맞지 않게 씌워주었고 민혁은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빗소리가 거세지며 세상의 소음을 덮어버렸다. 오늘 밤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 민혁이 중얼거렸다. 서연은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푹 주무세요. 내일은 더 바쁜 하루가 될 테니까요.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오늘의 승리는 작은 전투일 뿐이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별채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그들의 의지처럼 타올랐다. 파티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지만 한성그룹 본가는 여전히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고 그와 대조적으로 별채의 서재는 밤낮 없이 돌아가는 전장과도 같았다. 한민혁은 창문 커튼을 모두 쳐 외부와의 시선을 차단한 채 다수의 모니터 화면을 통해 전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화면 속 숫자들을 쫓고 있었는데 그것은 한태수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뉴시티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과 직결된 데이터들이었다. 민혁은 강준호 실장과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해외 조세 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한태수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알짜배기 계열사 주식들을 은밀하게 매집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태수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고 경영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치밀한 포석이었다. 서연은 민혁의 곁에서 그가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차를 대령하고 어깨를 주무르며 내조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수발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별채 내부에 숨어있는 쥐새끼를 처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 대상은 바로
가사, 도우미, 박 씨였다. 서연은 박 씨가 조미란의 사주를 받고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일부러 박 씨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민혁과 다투는 척 연기를 하거나 민혁의 다리 상태가 악화되어 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또한 쓰레기통에는 진통제 껍데기와 피가 묻은 거즈들을 일부러 버려두어 박 씨가 그것들을 증거물로 수거해 가도록 유도했다. 이 모든 것은 적들이 방심하게 만들고 그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도록 만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박 씨에게 다가가 한숨을 푹 쉬며 짐짓 우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주머니, 아무래도 그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밤마다 다리가 불타는 것 같다며 소리를 지르는데 병원에 가자고 해도 말을 듣지 않네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신경이 완전히 죽어서 썩어 들어가는 건 아닌지 너무 무서워요. 서연은 눈가에 눈물을 매달고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고 박 씨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위로했지만 눈빛은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조미란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사모님, 전무님 다리가 썩고 있답니다. 며느리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이 통화 내용을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서연의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박 씨가 전한 거짓 정보 덕분에 조미란과 한태수의 감시는 눈에 띄게 느슨해졌고 그들은 민혁을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치부하며 자신들의 계획에만 몰두하기 시작했다. 한태수는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정체불명의 투자회사인 골드맨 파트너스와 접촉했는데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바로 민혁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태수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지주사 주식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 계약에는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이 투자사로 넘어간다는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었지만 자금난에 쫓기던 태수는 이를 꼼꼼히 살필 여력이 없었다. 민혁은 모니터를 통해 태수의 전자서명이 완료되는 순간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쥐는 스스로 덫을 향해 목을 들이밀었다. 한편 민혁의 신체적 회복은 고통과 희열이 공존하는 처절한 싸움의 연속이었다. 서연이 사용하는 고농축 해독제와 특수 침술은 마비되었던 신경을 강제로 깨우는 과정이었기에 뼈를 깎고 살을 찢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동반했다. 민혁은 밤마다 찾아오는 끔찍한 고통에 입에 수건을 물고 비명을 삼켜야 했지만 그는 이 고통을 기꺼이 환영했다. 다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이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서연은 땀으로 범벅이 된 민혁의 몸을 닦아주며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명현현상입니다. 이 고통이 지나가면 당신은 다시 대지를 딛고 설 수 있어요. 그녀의 단호하고 따뜻한 목소리는 민혁이 정신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민혁은 서연의 부축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일어서기를 시도했다.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자 종아리 근육이 터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다. 민혁은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온몸의 에너지를 하반신에 집중했다. 서연은 혹시라도 그가 넘어질까봐 양팔을 벌린 채 숨죽여 그를 지켜보았다. 1초, 2초, 3초.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 흘렀다. 민혁의 엉덩이가 휠체어 시트에서 떨어지고 굽혀졌던 무릎이 펴지며 그가 온전히 두 발로 바닥을 지탱하고 서는 순간이었다. 비록 5초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고 곧바로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만 그것은 그가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님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바닥에 쓰러진 민혁을 끌어안은 서연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봤어요. 당신 방금 섰어요. 혼자 힘으로 일어났다고요. 서연의 눈물 젖은 외침에 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환희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섰어. 내 다리로. 내가 섰어.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빗소리가 들리는 거실 바닥에 엉켜 있었다.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 그리고 다가올 승리에 대한 확신이 뒤섞여 두 사람의 감정을 격정적으로 만들었다. 민혁은 서연의 얼굴을 감싸주며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당신이 나를 살렸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킬게. 당신을 한성그룹의 가장 높은 곳에 앉혀주겠다고. 하지만 그들의 승리가 가까워질수록 어둠의 세력 또한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조미라는 박 씨의 보고를 받고 안심했었지만 그룹 재무팀으로부터 올라온 보고서는 그녀의 의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한태수가 빌려 쓴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해외 시장에서 한성그룹의 지분이 정체불명의 세력에게 지속적으로 매입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조미라는 오랜 세월 산전수전을 겪으며 살아남은 여우 같은 여자였기에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집무실 의자를 돌려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설마 민혁이가 아니야. 그 병신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녀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조미라는 즉시 신복인 경호실장을 호출했다. 박씨 말만 믿고 있을 수는 없어. 민혁이 놈과 그 촌구석 계집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최근 별채 주변의 CCTV 기록을 전부 다시 확인하고 그 계집의 뒷조사를 더 철저히 해.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해. 특히 그 여자가 문제야. 민혁이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그 여자를 먼저 제거하면 민혁이는 다시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될 테니까. 조미란의 명령은 명확했고 잔혹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조차 서슴지 않는 냉혈한이었다. 다음 날 민혁은 강 실장으로부터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태수의 비자금 장부 원본을 확보했다는 소식이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다가오는 임시 주주총회 날 민혁은 두 다리로 걸어들어가 태수의 목에 타짜맨 밧줄을 당기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민혁은 막연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조미란이 이대로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연에게 당부했다. 당분간은 절대로 혼자 외출하지 마.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내 곁에만 있어. 민혁의 걱정 어린 당부의 서연은 씩씩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녀 또한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민혁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서연은 약초가 떨어져 뒷산으로 향했다. 민혁의 신신당부가 있었지만 마지막 치료 단계를 위해서는 특정 약초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내린 결정이었다. 비가 그친 뒤에 산길은 미끄러웠고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서연이 허리를 숙여 약초를 캐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나뭇가지가 밟히는 소리가 들렸다. 산짐승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서연의 예민한 감각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서둘러 바구니를 챙겨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좁은 산길을 막아섰고 차문이 열리며 건장한 사내들이 내렸다.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서연을 향해 다가왔는데 손에는 둔기가 들려 있었다. 조미란이 보낸 해결사들이었다. 서연은 뒷걸음질치며 도망칠 곳을 찾았지만 뒤는 낭떠러지였고 앞은 사내들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여기서 잡히면 민혁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자신 또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 뻔했다. 그녀는 바구니에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꽉 쥐었다. 순순히 당해주지는 않겠어.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같은 시각 별채로 돌아온 민혁은 서연이 보이지 않자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남긴 쪽지가 있었다. 약초만 얼른 캐올게요. 금방 올 테니 걱정 마세요. 민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즉시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젠장 민혁은 바닥을 치며 절규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난간을 잡고 일어섰다.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걸어야 했다. 서연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기어서라도 가야 했다. 민혁은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그것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는 수컷의 처절한 본능이었다. 산길 입구에서 서연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고통을 잊은 채 다리에 힘을 주어 달리기 시작했다.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를 반복했지만 그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뼛속까지 전해지는 통증은 오히려 그의 정신을 맑게 했다. 기다려. 서연아, 내가 간다. 감히 내 여자를 건드린 놈들 살려두지 않겠어. 민혁의 분노가 빗물과 함께 산길을 적셨다. 어둠 속에서 번개가 내리치며 그의 일그러진 표정을 비추었다. 그곳은 복수의 화신이 강림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림자 속의 전쟁은 끝났다. 피 튀기는 전면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거친 빗줄기가 숲의 나무들을 사정없이 때리며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서연은 흙탕물로 범벅이 된 채 뒷걸음질 치고 있었고 그녀의 눈앞에는 건장한 사내 셋이 흉기를 든 채 킬킬거리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다. 말끔한 정장바지와 구두 그리고 귀에 꽂힌 무전기는 그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전문적인 해결사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손에 든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세아씨, 너무 원망하지는 마시오. 우리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니까 발을 헛디뎌서 실족사한 걸로 처리해 드릴 테니 고통은 없을 겁니다. 서연은 공포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호신용 스프레이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이를 악물었다. 조밀한 여사가 시켰나요? 사람을 죽이고도 무사할 것 같아요. 그녀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졌지만 사내들의 표정을 잠시 굳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남자는 성가시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손짓했다. 말이 많네. 빨리 끝내자. 그의 신호와 함께 양옆에 있던 사내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스프레이를 뿌렸지만 빗물 때문에 사거리가 짧아져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매운 가스 냄새가 퍼지긴 했지만 사내 중 한 명이 서연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렸다. 아악 서연의 비명과 함께 스프레이가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다. 사내는 서연을 거칠게 밀어붙였고 그녀는 진흙 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었다. 차가운 빗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며 체온을 빼앗아갔고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남자가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대로 끝이구나. 민혁씨, 미안해요.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서연은 질끈 눈을 감으며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내 여자에게서 손 떼. 이 개자식들아. 그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고 강렬하게 숲을 울렸다. 사내들이 놀라 동작을 멈추고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다. 빗줄기를 뚫고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한민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할 안진뱅이 한 전무가 비록 절뚝거리긴 하지만 두 다리로 땅을 박차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었으며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뭐야, 저 새끼 걷잖아. 리더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이 받은 정보에 따르면 한민혁은 하반신 마비 환자여야 했다. 그러나 지금 그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분노에 휩싸인 성난 황소와도 같았다.
민혁은 대답 대신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밟으며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다리의 근육이 찢어질 듯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아 고통을 마비시켜버렸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내의 명치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뒤로 나자빠졌다. 민혁씨 서연이 울부짖었다. 민혁은 비틀거리면서도 서연을 등 뒤로 감추며 사내들을 노려보았다. 한 놈도 살아서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리더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열한 미소를 되찾았다. 걷는 척 해봤자 다리 병신인 건 매한가지지. 잘 됐네. 오늘 여기서 부부 동반으로 황천길 보내주마. 오히려 일 처리가 깔끔해지겠어.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3명의 사내가 동시에 민혁을 향해 달려들었다. 난투극이 벌어졌다. 민혁은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었기에 무술 영화의 주인공처럼 화려하게 싸울 수는 없었다. 그는 처절하게 엉겨붙었고 물어뜯고 들이받았다. 사내의 주먹이 민혁의 얼굴을 강타했고 입안이 터져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쇠파이프가 그의 등을 내리칠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해져 왔다. 하지만 민혁은 쓰러지지 않았다. 쓰러지면 서연이 죽는다는 사실이 그를 끈질기게 일으켜 세웠다. 그는 쇠파이프를 쥔 사내의 팔을 붙잡고 체중을 실어 그의 발등을 지시겨버렸다. 그리고는 고통에 몸을 숙인 사내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 하나가 기절해버렸다. 이제 남은 건 둘. 하지만 민혁의 체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다리에 감각이 무뎌지며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리더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혁의 무릎 뒤를 걷어찼다. 민혁이 중심을 잃고 무릎을 꿇자 리더는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며 내리찍으려 했다. 죽어라. 한민혁. 절체절명의 순간 서연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을 집어 사내의 머리를 향해 힘껏 던졌다. 돌은 정확히 사내의 관자놀이를 강타했고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다. 지금이에요. 서연의 외침에 민혁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몸을 날렸다. 그는 사내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대로 낭떠러지 쪽이 아닌 나무 기둥 쪽으로 돌진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는 나무에 부딪혀 정신을 잃고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마지막 남은 한 놈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두고 보자. 조 여사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놈의 목소리가 빗속으로 멀어져 갔다. 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다리는 불에 타는 듯 뜨거웠다. 서연이 기어와서 그를 부둥켜 안았다. 민혁씨, 민혁씨, 괜찮아요. 왜 왔어요? 위험하게. 서연의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민혁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민혁은 피 묻은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을 어루만졌다. 약속했잖아. 지켜주겠다고. 내 아내니까.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모습은 처참했지만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듬직하고 아름다운 남자의 모습이었다. 이제 다 끝났어. 그놈들이 봤어. 내가 걷는다는 걸. 민혁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도망친 사내가 조미란에게 보고할 것은 자명했다. 비밀은 깨졌고 적들은 경악과 동시에 총공세를 퍼부을 것이다. 하지만 민혁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다.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차라리 잘 됐어. 내일 주주총회에서 정면 승부다. 서연은 민혁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민혁은 서연의 어깨에 의지해 한 걸음씩 발을 내디뎠다.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휠체어가 없어도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탱하며 어둠이 깔린 산길을 내려왔다. 빗줄기는 점차 가늘어지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긴 어둠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다. 별채로 돌아온 두 사람은 엉망이 된 서로의 모습을 씻겨주고 상처를 치료했다. 서연은 민혁의 찢어진 입가와 멍든 등에 약을 바르며 눈물을 삼켰고 민혁은
서연에 까진 손등에 밴드를 붙여주며 미안함에 가슴 아파했다. 내일 정말 괜찮겠어요? 몸 상태가 이런데.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혁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상처투성이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었다. 내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야. 그리고 당신과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민혁은 서랍에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짙은 네이비색 더블 슈트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전무로서 가장 화려했던 시절 즐겨 입던 갑옷과도 같은 옷이었다. 강 실장에게 연락해 내일 아침 주주총회장으로 바로 간다고. 그리고 언론사에도 팁을 줘. 한성그룹의 진짜 주인이 돌아온다고. 한편 본가에서는 조미란이 도망쳐온 해결사의 보고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뭐라고 걷는다고 그 병신이 걸어다닌단 말이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치며 찻잔을 집어 던졌다.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들이 그녀의 무너진 계획을 대변하는 듯했다. 이런 교활한 놈. 처음부터 다 연기였어. 나를 속이고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조미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옆에 있던 한태수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다. 어머니, 어떡해요? 형이 내일 주주총회에 나타나면 제 비자금이랑 뉴시티 프로젝트건 다 들통날 텐데. 조미란은 태수의 뺨을 세게 올려붙였다. 정신 차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놈이 걷는다고 해도 회사 지분은 우리가 더 많아. 내일 주주총회장 입구를 봉쇄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혁이가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경호업체 직원들 다 불러 모아 그녀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일이 자신과 민혁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끝나는 최후의 전쟁터가 될 것임을. 밤이 깊어가고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민혁과 서연은 잠을 자지 않고 나란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터오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것은 마치 다가올 격전을 예고하는 핏빛 깃발처럼 보였다. 민혁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준비됐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언제든지요. 당신이 가는 길 끝까지 함께 갈게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혁은 넥타이를 매고 서연은 정갈한 정장을 차려입었다. 더 이상 휠체어는 필요 없었다. 민혁은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대문을 나섰다. 별채 앞에는 강 실장이 보낸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차에 오르기 전 민혁은 뒤를 돌아보며 오랫동안 갇혀 지냈던 별채와 본가를 바라보았다. 이제 저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시간이었다. 차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다. 차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한성그룹 본사 사옥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민혁의 손에는 태수의 비리가 담긴 서류 봉투가, 서연의 가방에는 민혁의 건강 상태를 증명할 진단서와 독극물 분석 결과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무기였고 진실의 검이었다. 가자. 사냥을 끝내러 민혁의 낮은 읊조림과 함께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한성그룹 본사 사옥 앞은 이른 아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조미란이 고용한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이 검은 양복을 입고 입구를 철통같이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주주총회 참석증이 없는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명목하에 서 있었지만 실상은 한민혁의 진입을 막기 위해 배치된 인간 바리케이드나 다름없었다. 사옥 로비에는 긴장감이 팽배했고 출근하던 직원들도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며 오늘 벌어질 경영권 분쟁의 결말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정문 앞에 멈춰섰다. 경호원들이 긴장하며 차를 에워쌌고 경호팀장이 거친 손짓으로 차를 돌리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차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고 짙은 썬팅 너머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침묵만이 흘렀다. 잠시 후
뒷좌석 문이 천천히 열리며 잘 닦인 검은색 구두가 아스팔트 바닥을 딛고 나왔는데 그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경호원들은 휠체어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에 당당하게 두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서는 남자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완벽한 핏의 네이비색 더블 슈트를 입은 한민혁이었고 그의 곁에는 차분하지만 강단 있는 표정의 이서연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민혁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자신을 막아서는 경호원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일별했다. 내 회사에 내가 들어가는데 걔들이 길을 막는군. 비켜라.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어 경호원들은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혁에게 쏠렸는데 휠체어 없이 걷고 있는 전무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여기저기서 탄성과 비명이 터져 나왔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이 기적 같은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민혁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앞을 보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비록 걸음걸이가 다소 부자연스럽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비웃을 수 없었다. 서연은 민혁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그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지지해 주었고 동시에 작은 목소리로 격려했다. 고개 드세요. 당신은 왕의 귀환을 알리러 가는 거니까요. 민혁은 서연의 손등을 톡톡 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굳게 닫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전장으로 향하는 병사들처럼 비장하게 몸을 실었다. 같은 시각 20층 대회의실에서는 임시 주주총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단상에 선 한태수는 승리에 도취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한민혁 전무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심신이 미약하여 더 이상 경영을 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부로 그를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주주석 맨 앞줄에 앉은 조미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주주들을 둘러보았다. 이미 주요 주주들은 포섭된 상태였고 민혁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이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이 분명했다. 태수가 의사봉을 들어올리며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 회의실에 거대한 양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활짝 열젖혀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고 그곳에는 두 다리로 우뚝 선 한민혁이 서연과 함께 서 있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의사봉을 내리치려던 태수의 손은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조미라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을 크게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어떻게, 네가 어떻게 서 있어?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민혁은 뚜벅뚜벅 소리를 내며 회의장 중앙 복도를 걸어 들어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내딛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북소리처럼 조미란과 태수의 심장을 강타했다. 민혁은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와 태수를 올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해 있습니다. 사지 멀쩡한 사람을 장애인 취급해서 회사에서 내쫓으려는 건 명백한 월권행위 아닙니까? 태수는 당황하여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마이크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이건 사기야. 다 쇼라고 저 녀석 걷는 척만 하는 거야. 경호원들 뭐해? 당장 저 미친놈 끌어내. 그러나 주주들은 이미 민혁의 등장을 목격했고 함부로 그를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민혁은 태수의 발악을 무시하고 서연에게 눈짓을 보냈다. 서연은 단상 옆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용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고 화면을 띄웠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해외 계좌 내역들이 나타났다. 민혁은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제 다리가 멀쩡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의학적으로 검증해 드리지요. 지금 더 급한 문제는 우리 회사의 자금이 유령 회사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크린에 뜬 자료들은 한태수가 뉴시티 프로젝트를 핑계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증거들이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다. 저게 사실입니까? 한 상무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소문이 진짜였어. 태수는 당황하여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말이 꼬여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민혁은 택기를 박듯 한 장의 서류를 더 꺼내들었다. 그리고 여기 한태수 상무가 최근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골드맨 파트너스라는 투자회사에 지주사 주식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계약서가 있습니다. 상환 기일은 어제였고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계약 조항에 따라 담보된 주식은 모두 채권자에게 넘어갔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비명을 질렀다. 그게 무슨 소리야? 골드맨 파트너스는 그냥 외국계 투자회사잖아. 민혁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골드맨 파트너스의 실소유주가 바로 접니다. 형제님, 당신이 내 돈을 빌려 쓰고 담보로 맡긴 당신의 주식은 이제 모두 제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죠. 회의장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태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걸려들어 경영권을 통째로 민혁에게 넘겨준 꼴이 된 것이다. 조미라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민혁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네, 이놈, 감히 가족을 상대로 이런 사기극을 벌여 네가 사람 새끼냐? 민혁은 조미란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가족 사기극, 진짜 사기극은 어머니가 벌이셨죠. 지난 6개월 동안 제 다리를 못쓰게 만든 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민혁의 신호에 따라 서연이 다시 화면을 전환했다. 이번에는 병원 진료 기록과 독극물 성분 분석표가 떴다. 투구꽃 뿌리와 자작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신경독. 어머니가 매일 제게 보내주신 그 사랑의 보약에서 검출된 성분입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 독은 장기간 복용 시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근육을 위축시킵니다. 여기 국과수 출신 독극물 전문가의 감정 소견서도 있습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조미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퍼부었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충격적인 폭로를 기록하기에 바빴다. 조미란은 거짓말이야, 다 조작된 거야, 저 천한 계집애가 꾸민 짓이야 라고 악글 쓰며 발악했지만 그녀의 우아했던 가면은 이미 산산조각 난 뒤였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 실장이 미리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수사관은 조미란과 한태수 앞으로 다가가 영장을 제시했다. 조미란 씨, 한태수 씨, 살인 미수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조미란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태수는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들의 몰락은 너무나도 순식간이었고 또 처참했다. 경찰들에 의해 끌려나가면서 조미란은 민혁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부었지만 민혁은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잘 가세요. 어머니, 감옥에서는 부디 건강 챙기시고 주는 밥 남기지 말고 다 드십시오. 민혁의 마지막 인사는 뼈있는 조롱이었다. 그들이 사라지고 난 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주주들과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민혁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방관자였거나 혹은 조미란의 편에 섰던 공범들이었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민혁은 단상 중앙으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양옆에는 서연과 강 실장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로 한송그룹의 비정상적인 경영은 끝났습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과정이 고통스럽겠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저 한민혁이 제 아내 이서연과 함께 이 회사를 다시 투명하고 정직한 그리고 강력한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의 선언에 주주석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이내 회의장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뒤덮였다. 그것은 새로운 황제의 즉위식이자 한성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회의실에 민혁과 서연만이 남았다. 긴장이 풀린 민혁이 휘청거리가 서연이 재빨리 그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무리했잖아요. 서연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민혁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아니, 아주 상쾌해. 평생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간 기분이야.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 독약 성분 분석표, 그리고 경찰 출동 타이밍까지 완벽했어.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무대를 잘 깔아줬으니까요.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잖아요.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회의실 창가로 이끌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이제 시작이야. 무너진 회사를 다시 세우려면 할 일이 많아. 당신 계속 내 곁에 있어줄 거지? 민혁의 물음은 단순한 파트너로서의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함께하자는 프로포즈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민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당신 다리가 완벽하게 나을 때까지. 아니, 그 후에도 영원히 당신 주치의이자 파트너로 남을게요. 두 사람은 맞잡은 손에 힘을 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 빛은 한성그룹의 옥상 정원을 비추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났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사랑과 신뢰로 쌓아 올릴 새로운 미래만이 남아 있었다. 민혁은 서연을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사랑해. 서연아, 내 목숨을 구해준 나의 구원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 말은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리고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서울의 거리는 벚꽃이 흩날리는 완연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법정안은 여전히 한겨울처럼 차갑고 엄숙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한성그룹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시선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두 사람, 조미란과 한태수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안주인과 유력 후계자였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초라하기 그지없는 수의 차림이었고 화려했던 화장과 명품 수트 대신 헝클어진 머리와 핏기 없는 얼굴만이 남아 그들의 몰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조미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고 한태수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는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재벌과 범죄에 대한 가장 엄중한 처벌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었다. 피고인 조미라는 의부다들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 미수와 교사 혐의, 그리고 다수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한태수 또한 특경법 위반 및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땅, 땅, 땅. 법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조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제압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억울하다며 악을 쓰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고 방청석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의 한숨과 탄식이 교차했다. 방청석 맨 뒷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민혁은 별다른 감정의 동요 없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이서연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민혁의 손을 꼭 잡으며 무언의 위로를 건넸다. 민혁은 끌려나가는 조미란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며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혀왔던 증오와 복수심을 그 법정 안에 모두 내려놓기로 했다. 승리의 쾌감보다는 지독했던 악연이 끊어졌다는 홀가분함과 씁쓸함이 교차했다. 이제 그는 과거의 망령과
싸우는 투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경영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기에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법정문을 나섰다. 쏟아지는 봄 햇살이 그들을 맞이했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민혁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법원을 나온 민혁과 서연이 향한 곳은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이었다. 민혁은 주주총회 이후 정식으로 회장직에 취임하여 그룹의 대대적인 개혁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조밀한 라인의 부패한 임원들을 전원 해임하고 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직 문화를 뿌리째 바꾸어 놓았다. 또한 한태수가 횡령을 위해 벌려놓았던 부실 계열사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바이오 및 헬스케어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그룹의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있었다. 회장실 창가에 선 민혁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휠체어에 갇혀 죽음만을 기다리던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서연은 민혁의 뒤에서 따뜻한 차를 내려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이제 한성그룹의 사모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거만함과는 거리가 먼 소탈하고 겸손한 태도로 직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내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혁이 신설한 한성장학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의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의술을 펼쳤던 뜻을 이어받아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방과 양방 협진을 제공하는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꿈이자 목표였다. 민혁은 그런 서연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였다. 저녁이 되자 민혁은 바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서연과 함께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그들이 처음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본가 저택의 낡은 별채였다. 본가 저택은 이제 재단 사무실로 용도가 변경되었지만 별채만큼은 민혁의 지시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잡초가 무성했던 마당은 이제 예쁜 꽃들이 심어진 정원으로 변해 있었지만 건물 자체는 그날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별채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거실, 낡은 소파, 그리고 민혁이 밤마다 고통 속에 몸부림쳤던 침실까지. 그곳은 지옥이었지만 동시에 구원의 장소이기도 했다. 민혁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서연을 마주보았다. 서연아,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밤 내가 너한테 쏟아부었던 그 모진 말들. 민혁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서연은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며 대답했다. 당연히 기억하죠. 그때 당신 정말 최악이었어요. 세상 모든 불행을 짊어진 비련의 주인공인 척하면서 저한테 나가라고 소리 질렀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웃음이었다. 민혁은 웃음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서연의 두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날 네가 나를 포기하고 나갔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너는 나를 다시 걷게 해주었고 멈춰있던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줬어. 민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두 사람의 탄생석이 박힌 소박하지만 특별한 디자인의 반지가 들어있었다. 우리는 비즈니스로 시작했어. 서로의 필요에 의해 계약을 맺고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동침했지. 하지만 이제는 계약이 아닌 진짜 약속을 하고 싶어. 민혁은 한쪽 무릎을 꿇고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이서연, 내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을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의 주치의이자 나의 친구이자 나의 유일한 사랑으로 내 곁에 있어줄래? 정식으로 청혼하는 거야.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어떤 화려한 프로포즈보다 진심이 담긴 그의 고백이 가슴을 울렸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좋아요. 당신이 휠체어에 앉아있든 회장님 자리에 앉아있든 상관없어요. 전 그냥 한민혁이라는
남자의 아내로 평생 살래요. 민혁은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일어섰다. 그리고 그녀를 깊이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별채의 낡은 창문 너머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서려있던 공간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미래에 대해 그리고 사랑에 대해 속삭였다. 1년 후 한성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민혁의 리더십은 재계의 모범 사례로 꼽혔고 서연이 이끄는 재단은 사회적 공헌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따로 있었다. 화창한 주말 오후, 민혁과 서연은 강원도 산골에 있는 서연의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다. 민혁의 품에는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예쁜 아기가 안겨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한도윤, 길도 따에 윤택할 윤준을 써서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 올바른 길을 가라는 뜻을 담았다. 민혁은 할아버지의 묘비 앞에 술을 따르며 절을 올렸다. 할아버님, 저 왔습니다. 서연이 남편 한민혁입니다. 그리고 여기 증손자 도윤이도 데려왔습니다. 민혁은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당신께서 물려주신 의술 덕분에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었고 당신께서 키워주신 손녀 덕분에 제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훔치며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저를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겨줘요.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산들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마치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민혁은 한 손으로 도윤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연의 손을 잡고 걸었다. 흙길은 다소 울퉁불퉁했지만 민혁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다리는 단단하게 대지를 딛고 있었고 그를 지지해주는 가족이 곁에 있었다. 여보, 당신이 그때 했던 말 기억나? 서연이 물었다. 무슨 말? 민혁이 되물었다. 내 다리가 죽은 게 아니라 독 때문에 잠시 멈춘 거라고 했던 말. 서연의 말에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억나지?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으니까. 서연은 민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고통과 시련이라는 독을 마셨지만 결국 그것을 해독하고 이겨내서 더 강한 면역력을 갖게 된 거예요.